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한평생 남의 집 지어주느라 손등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살았는데 그 끝이 눅눅한 실버타운의 독방 신세라니.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며 자산 3천억의 건설 제국을 일구었던 거물, 김정태 회장. 하지만 지금 그는 편마비가 된 채 탐욕의 눈먼 친동생들에 의해 산송장 취급을 받으며 이 차가운 실버타운으로 유배되어 버렸네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놈들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 노인이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독한 약물에 취해 있는 척 사실은 복수의 칼날을 시퍼렇게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늙은 아비의 처절한 복수 여정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영상 중간중간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로 김 회장을 응원해주시면 더 힘이 나겠지요? 자, 그럼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남자가 기적처럼 일어나 잃어버린 딸을 되찾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의 목줄을 죄어가는 그 통쾌한 반격의 서막.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한평생 남의 집 지어주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지도록 살았는데 끝은 결국 이 좁아터진 감옥 같은 독방 신세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먼. 나는 휠체어의 차가운 금속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목수일을 시작해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며 자산 3천억의 건설 제국을 일구었던 김정태가 바로 나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내 몸은 마비된 채 눅눅한 실버타운의 퀴퀴한 벽지 냄새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버린 남동생 진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네요. 아내마저 6년 전 가슴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내게 남은 혈육이라곤 탐욕의 눈먼 동생들 뿐이었는데 놈들은 내가 거동을 못하게 되자마자 내 자리를 빼앗고 나를 이곳으로 유배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하나 있었지요. 3년이나 매달려 시험관 시술 끝에 얻은 귀한 딸아이 유나. 하지만 아내가 5살 된 유나와 백화점에 갔다가 그만 그 작은 손을 놓치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멈췄고 결국 이렇게 홀로 버려진 것이지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치료사들은 나를 사람이 아닌 돈 나오는 기계로만 보더군요. 기계적으로 팔다리를 주무르다 시간이 되면 시계부터 확인하고 사라지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진이, 그 여자는 달랐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내 방에 들어오면 커튼부터 활짝 젖히며 어르신, 오늘 하늘이 꼭 도화지 같아요. 라며 말을 걸어왔지요. 내가 침을 흘리면 더럽다는 내색 하나 없이 자기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고 마비된 내 발이 차가울까봐 집에서 직접 떠온 털양말을 신겨주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귀찮아하던 산책도 그녀는 매일 1시간이 넘도록 휠체어를 밀며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 지극정성인 뒷모습을 보며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토록 나에게 진심일까? 하는 의문이 희망이라는 불씨로 바뀌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진이는 내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휠체어를 끌고 정원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자갈길을 지날 때마다 내 마비된 몸은 맥없이 흔들렸고 그 치욕스러움에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지요. 하지만 내 손은 힘없이 허공을 휘젓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이가 내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앉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어르신, 여기 월 500만 원씩 내는 VIP라면서요? 돈 많으면 뭐해요? 지금 어르신 꼴 좀 보세요. 세상 다 포기한 사람처럼 눈 감고 있으면 저 밖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뜻대로 해주는 거밖에 더 돼요? 그녀의 무례한 일침에 내가 분노로 눈을 부라리자 그녀는 피하지 않고 내 마비된 오른손을 낚아채 자기 뺨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어르신, 저요 사실 5살 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도 부모님 얼굴도 고아원 서류엔 길가에 버려져 있었다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평생을 나를 버린 부모를 미워하며 살았어요. 날 버리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길래 한 번을 안 찾나 싶어서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내 거친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매일 어르신을 닦아주고 보살피면서 이 딱딱하고 거친 손마디를 만질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어릴 때 나를 안아주던 누군가의 손도 딱 이렇게 단단하고 따뜻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만약 우리 부모님도 어르신처럼 이렇게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사고처럼 나를 잃어버리고 지금껏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 살고 계신 거라면 어떡하죠? 그녀가 내 손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기억 안 나도 그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가슴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르신, 제발 좀 일어나 봐요. 어르신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어딘가에서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를 내 부모님마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굳어있던 내 가슴을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굳게 닫힌 내 입술은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지만 내 뜨거운 눈동자는 그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니 씨, 나 해볼게요. 열심히. 나 반드시 살아야겠어. 나는 휠체어 팔걸이를 쥔 오른손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힘을 주며 속으로 수백 번을 다짐했습니다. 삭막하던 내 가슴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푸른 싹이 돋아나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복도 귀퉁이에서 들려온 동생 진구와 정미의 낮은 목소리는 차디찬 얼음물처럼 내 전신을 적셨습니다. 그 노인네, 재활치료사랑 붙어있더니 좀 생기가 돌더라. 약 용량 늘려. 아주 멍청하게 만들어버려야지. 그래야 도장 찍기가 쉽지 않겠어? 그 비릿한 음성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번쩍이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이라니. 그랬던 거였나? 내가 그동안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만큼 입맛도 없었던 게 실버타운 원장이랑 내 친동생 놈들이 짜고 내게 약을 먹였던 거야. 나를 산송장으로 만들어 제 입맛대로 휘두르려고. 배은망덕한 놈들. 형의 피땀을 빨아먹고도 모자라 이제는 내 영혼까지 박제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진구야, 정미야. 너희 뜻대로는 절대로 안 될 거다. 내가 이대로 썩어 없어질 줄 알았느냐? 너희가 빼앗은 내 자리, 내 명예, 그리고 짓밟힌 내 인생. 내가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내 딸 유나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라도 나는 결코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지니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봄은 참으로 잔인하리만큼 화사하더군요. 창밖으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매화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요양원 마당을 수놓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벌판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 같았어요. 며칠 전 복도 끝에서 들었던 동생들의 음모 때문이었죠. 나를 산송장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는 그들의 비릿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밤잠을 설치곤 했거든요. 어르신,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아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저기 호숫가 미인송 아래까지 가볼까요? 그때 지니 씨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네요. 그녀는 평소처럼 내 굳어버린 몸을 조심스레 일으켜 휠체어에 앉혀주었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통나무 같았지만 그녀의 손길은 그 통나무에 돋아난 가시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섬세하고 따뜻하였어요. 휠체어 바퀴가 자갈길을 밟으며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낼 때마다 내 마음의 빗장도 조금씩 헐거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호숫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휠체어가 멈췄습니다. 3월의 따스한 햇살이 호수 위에 부서지며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요. 지니 씨는 내 무릎 위에 덮인 담요를 꼼꼼히 여며주더니 휠체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더군요. 산책하느라 조금 흐트러진 내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돈해주던 그녀가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자 고개를 옆으로 살짝 숙이며 손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듯한 착각이 들었네요. 그녀가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넘기는 찰나 하얀 목덜미와 귓불이 만나는 지점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 점 하나가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이죠. 파탈보다 작은 하지만 선연한 핏빛을 머금은 그 작은 낙인.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치기 시작하더라고요. 3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6년의 그 추웠던 겨울날,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5살배기 유나. 그 아이의 왼쪽 귀 밑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작은 붉은 점이 있었거든요. 아내는 그 점을 보고 하늘이 우리 유나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찍어준 행운의 도장이라며 늘 웃으며 말하곤 했었죠.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내 딸이라는 유일한 증표가 지금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으니깐요. 유나야, 정말 내가 내 딸 유나니?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비된 줄 알았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고 입술은 경련하듯 움찔거렸네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려 했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눈동자를 굴려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거나 그녀를 껴안는다면 저 멀리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동생들의 끈아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했거든요. 나는 짐짓더 초점 없는 표정을 지으며 입가로 침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그러자 지니 씨가 당황하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더군요. 어머 어르신, 침 흘리시네. 잠깐만요. 제가 얼른 닦아드릴게요. 그녀가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녀의 살결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유나에게 입혀주던 뽀송뽀송한 옷가지에서 나던 그 그리운 냄새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지만 나는 억지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귀 밑에 점. 내 입술 사이로 아주 작고 희미한 쇳소리가 새어나갔네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알아듣지 못했을 가냘픈 소리였지만 나를 온 신경을 다해 보살피던 진의 씨는 눈을 반짝이며 내 입술 모양을 유심히 살피더라고요. 아, 어르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희 씨가 자신의 귀 밑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도 이게 참 신기해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 친구들이 빨간 단추라고 놀리곤 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중에 나 찾으러 올 때 헷갈리지 말라고 하늘이 찍어주신 도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비록 지금까지 아무도 절 찾으러 오진 않았지만요. 어르신 눈에도 이게 보였나 보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하늘이 찍어준 도장이라니. 그래요. 그건 내가 매일 밤 꿈속에서 유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 헤매던 유일한 단서였던 것이죠. 유나야, 이 못난 아빠가 바로 여기 있단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 아빠가 이 초라한 휠체어에 앉아 너를 바라보고 있었단다.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차가운 실버타운에서 그리고 늑대 같은 내 동생들의 손길에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이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정원 저편에서 불쾌한 발소리와 함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동생 진구였죠. 형님, 여기서 뭐하고 계셔? 바람이 찬데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나지. 안 그래요, 홍치료사? 진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내 휠체어 손잡이를 진희 씨로부터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손에서 풍기는 독한 담배 냄새가 진희 씨의 맑은 비누 향을 단숨에 덮어버리더군요. 놈의 눈은 예리하게 진희 씨와 나를 번갈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무슨 대화라도 오갔는지 캐내려는 짐승처럼 말이죠. 홍치료사, 수고 많았어. 이제 형님은 내가 모시고 들어갈 테니 그만 퇴근해보라고. 아직 치료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대표님. 어르신 기분이 이제 막 좋아지셔서. 됐어. 형님 컨디션은 피를 나눈 내가 제일 잘 알아. 어서 가보라니까. 자꾸 형님이랑 사적인 대화 나누지 말고. 알았어? 진구의 강압적인 태도에 진희 씨는 아쉬운 듯 내 손을 한번 꼭 쥐고는 물러갔습니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려고 노력했습니다. 30년 전 내 딸을 잃어버렸던 그날의 배후에 혹시 이놈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진구는 진희 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더니 내 귓가에 대고 낮게 의졸이더군요. 형님, 자꾸 저 기집애랑 정붙이지 마. 어차피 형님은 곧 더 조용한 곳으로 옮겨갈 거니까.
내 말 알아들었어? 놈의 손길이 닿은 휠체어 손잡이가 오물이라도 묻은 듯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놈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였지요. 내 가슴속에서는 시뻘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말이어요. 기다려라, 친구야. 그리고 정미야. 너희가 버린 내 딸이, 너희가 짓밟은 내 인생이 어떻게 너희들의 목을 죄어오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멀어져가는 지니 씨의 뒷모습 위로 5살 유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나는 나를 죽이려는 자들의 소굴에서 내 딸을 지키기 위한 늑대의 연극을 완벽하게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입가에 다시 침이 흘러내렸지만 내 눈동자 깊은 곳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형형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네요. 유나야, 아빠가 간다. 이번에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을게. 나는 속으로 수백 번 이름을 부르며 굳게 닫힌 제국의 문을 다시 열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실버타운의 밤은 참으로 고요하면서도 서늘하더군요.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저렇게나 영롱한데 이 화려한 감옥 안에 갇힌 내 신세는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마음은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처음 망치를 잡았을 때처럼 뜨겁고 단단하게 달구어지고 있었지요. 내 딸 유나를 찾았다는 그 경이로운 사실이 죽어가던 내 심장에 다시금 뜨거운 피를 돌게 했으니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놈들이 매일같이 내게 주던 그 뿌연 약들, 나를 멍청하게 만들고 정신을 흐릿하게 가둬두었던 그 독한 약들을 끊어내야만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평소처럼 약 사발을 들고 들어왔을 때 나는 짐짓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약을 입에 넣는 척하면서 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기는 것, 그것이 내 반격의 첫걸음이었죠.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나는 화장실 변기에 그 가증스러운 약들을 뱉어버렸네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도끼가 빠져나가자 3년 동안 늪에 빠진 듯 멍하던 내 정신이 서서히 아주 또렷하게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뿌옇게 안개가 끼었던 시야가 선명해지고 놈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얼마나 비릿한지 비로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거든요. 빼앗긴 제국을 되찾으려는 제왕이자 딸을 지키기 위해 발톱을 숨긴 늙은 야수였으니깐요. 그런데 내 동생 정미가 화려한 원피스 자락을 휘날리며 방으로 들이닥치더군요. 그녀의 가방에서는 늘 그렇듯 돈 냄새 나는 서류 뭉치들이 삐져나와 있었고요. 향수 냄새는 또 어찌나 독한지 코끝이 찡할 정도였습니다. 오빠, 정신 좀 들어. 회사 김이사가 자꾸 오빠 결제가 필요하다고 귀찮게 굴어서 말이야. 여기 손가락 도장만 찍으면 돼. 오빠 편히 쉬라고 내가 다 정리해줄게. 응? 정민은 내 마비된 오른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힘없이 끌려갔겠지만 나는 일부러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흐물흐물하게 두었지요. 인장을 묻혀 서류 위에 찍으려는 찰나 나는 갑자기 입을 벌리고 침을 길게 흘리며 손가락을 엉뚱한 곳으로 획 문질러 버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온 서류가 시뻘건 인장 범벅이 되어 엉망이 되었거든요. 아유, 정말. 오빠, 정신 좀 차려봐. 이게 얼마짜리 서류인 줄 알아? 정말 치매라도 온 거야 뭐야. 정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그저 멍한 눈으로 천장의 환풍기만 바라봤네요. 속으로는 그 아이의 천박한 욕심을 비웃어 주었고요. 정미야, 내가 탐내는 그 종이 쪼가리들이 조만간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다. 그렇게 속으로 읊조리며 나는 더욱더 완벽한 산송장 연기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정미가 씩씩거리며 나가고 지니, 아니, 내 딸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아이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억눌렀던 내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놈들의 눈과 귀가 도처에 깔려 있었으니까요. 진이는 속상한 듯 한숨을 내쉬며 내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까 정미가 함부로 다루었던 내 손을 정성스럽게 물수건으로 닦아주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거든요. 어르신, 손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마음 아프게.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진이가 내 손가락 마디마디를 닦아내던 그 순간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에 힘을 주어 그녀의 손등을 톡, 톡 하고 2번 두드렸습니다. 진이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더군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눈빛에 생기를 담아보냈습니다. 나 괜찮다, 걱정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진이의 눈에 이슬이 맺히더군요. 그녀는 내 눈빛에서 읽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악마들을 속이기 위해 처절한 연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입가에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며 쉿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 부녀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교감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30년의 세월보다 더 길고 소중하게 느껴졌네요. 그날 오후에는 남동생 진구가 찾아왔습니다. 놈은 늘 그렇듯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 상태를 살피더라고요. 형님,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지?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형님 상태가 기복이 심하다던데. 그냥 다 잊고 편히 쉬어. 회사 걱정은 이 동생한테 맡기고. 진구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나는 그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짐짓 고개를 옆으로 툭 떨구며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노인네가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유나. 일부러 유나의 이름을 아주 희미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진구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네요. 놈의 눈에 스치는 그 당혹감과 공포. 그래요, 놈은 여전히 30년 전의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님, 갑자기 그 이름은 왜? 아유, 정말 상태가 안 좋구먼. 홍치료사, 여기 진정제 좀 더 놔야겠어. 진구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고 나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놈들이 나를 더 깊은 잠으로 몰아넣으려 할수록 내 정신은 더욱더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나에게 힘내라고 손짓하는 것 같더라고요. 3천억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릴 때도 이렇게 치열하게 머리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 충직했던 수하들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 유나를 안전하게 이 소굴에서 빼낼 계획을 세워야 했으니깐요. 나는 지갑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보았습니다. 김이사가 몰래 전해주고 간 비밀 연락처였죠. 진구야, 정미야. 너희는 지금 너희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있는 거다. 내가 이 휠체어 위에서 어떻게 너희의 가짜 제국을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비된 줄 알았던 다리 근육에 미세한 통증이 느껴지더군요.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통증이었습니다. 이 라디오 드라마 같은 내 인생의 막막한 어둠 속에서 이제 막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거든요. 내 딸 유나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깨웠고 내 동생들의 추악한 배신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시작이더라고요. 30년 전 잃어버렸던 내 딸이 내 곁에 있고 이제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내 남은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었습니다. 독이 든 약물을 뱉어내고 탐욕스러운 동생들의 눈을 속이며 나는 매일 밤 휠체어 위에서 복수의 춤을 추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말이죠.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내가 세운 건설 제국의 거대한 기둥들이 놈들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깐요. 나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려라, 늑대들아. 사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니. 나는 그렇게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내일의 반격을 설계하였습니다. 실버타운의 저녁 노을은 참으로 붉더군요. 마치 누군가 하늘에 선혈 같은 물감을 쏟아부은 것처럼 말이죠. 나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지니 씨, 아니 내 딸 유나가 밀어주는 그 리듬에 몸을 싣고 정원 가장 깊숙한 곳,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물안개 호숫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휠체어를 잡은 그녀의 손등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르신, 여긴 제가 자랐던 곳이랑 참 닮았어요. 담장이 높고 꽃들은 예쁜데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곳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여도 그 안에는 저마다의 울음소리가 갇혀있는 그런 곳이죠. 지니 씨가 휠체어를 멈추고 내 앞에 나란히 앉아 나지막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과거의 조각들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하였거든요. 그녀는 5살 무렵 어느 추운 겨울날 백화점 화장실 앞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던 그날의 공포를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네요. 처음엔 엄마가 금방 올 줄 알았어요. 화장실 다녀올 테니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그럼 예쁜 인형 사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고 백화점 불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안내데스크 언니들이 퇴근하고 보안 요원 아저씨들이 순찰을 돌 때까지 저는 그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무서워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 낯선 경찰서였죠. 그때부터 제 인생의 시계는 멈춰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를 미아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버려진 아이라고 부르더군요. 지니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내 무릎 위에 담요를 만져주었고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에 반짝이는데 그걸 보니 내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겪었을 그 긴 밤의 공포와 외로움. 아빠를 찾으며 얼마나 목이 메게 울었을까요? 그 어린 것이 차가운 고아원 침대에서 엄마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지 생각하니 아비로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고아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원장님께 들었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울고 있는 걸 어떤 아저씨가 발견해서 데려다 준 거라고요. 그런데 보호자를 찾을 수 없어서 결국 고아원으로 오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원장님이 어린 저를 앉혀두고 그러셨어요.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은 걸 보면 아마도 내 부모가 너를 일부러 버리고 간 게 분명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죠. 아, 나는 버려진 아이구나. 내가 엄마 아빠에게 짐이 되는 나쁜 아이라서 그렇게 길가에 버려진 거구나 하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울어도 달래줄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빨리 알아버렸으니까요. 나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마비된 손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리는 줄도 모르고 말이어요. 짐이 되다니, 나쁜 아이라니. 유나, 너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보석이었고 내가 사라진 그날 이후 내 인생은 그저 지옥이었는데 어찌 그런 모진 말을 듣고 자랐단 말이냐. 속으로 수천 번을 외치고 또 외쳤지만 내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네요. 남편이랑 이혼할 때도 그랬어요. 시댁에서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건 참겠는데 제 딸한테까지 그 상처를 물려주기 싫었거든요. 근본 없는 집안 자식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이 자격증 땄어요. 내 딸만큼은 부모 없는 서름 모르게 키우고 싶어서요. 그런데 어르신을 보면 자꾸 마음이 쓰여요. 우리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딱 어르신 같았을 텐데. 누군가에게 이토록 사랑받고 싶어하는 눈빛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어르신, 꼭 일어나셔야 해요. 아셨죠? 저처럼 버려진 기억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부모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구원이거든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내 가슴에는 더 아프게 박히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이며 그녀의 손등 위에 내 거친 손을 겹쳤습니다. 비록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내 온기가 그녀에게 전달되기를, 아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으니깐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니 씨가 겪은 그 30년의 세월이 내 가슴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아쳤거든요. 그러던 중 내 충직한 신복이었던 김이사가 몰래 나를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야간 청소부 차림으로 변장하고 들어온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더군요. 회장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이 독한 놈들이 회장님을 이 꼴로 만들어 놓다니. 지금 진구 대표랑 정미 전무가 비자금을 조성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장님이 평생 일구신 건설 제국은 껍데기만 남을 겁니다.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나는 김이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니 씨의 머리카락 한 올이 든 봉투를 건넸지요. 낮에 산책하며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는 척하다가 몰래 챙겨둔 것이었거든요. 이거 검사해. 그리고 절대 비밀로 해. 아무도 믿어선 안 돼. 내 입에서 나온 첫마디에 김이사는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그는 내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은 듯 고개를 깊게 숙이며 봉투를 가슴 안쪽 깊숙이 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목숨을 걸고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아가씨가 맞다면 이 김이사가 앞장서서 저 악마들을 처단하겠습니다.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방 안에는 다시 차가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에 죽어있는 침묵이 아니었죠.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었고요. 나는 창밖을 보며 다짐하였습니다. 내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 배은망덕한 놈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처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눈을 감지 않겠노라고 말이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으로 얄궂고도 무섭지요? 30년을 찾아 헤맨 딸이 바로 내 곁에서 내 침을 닦아주고 있었다니. 이건 분명 하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마비된 근육을 움직이고 정신을 벼리며 최후의 전쟁을 설계하였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지더군요. 실버타운의 밥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동생들이 가끔 들고 오는 비싼 과일들은 내 목을 조르는 독약처럼 느껴졌으니깐요. 나는 매일 밤 김이사가 가져올 소식만을 기다리며 벽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딱이는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지니 씨는 내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척이나 불안해 보였습니다. 진구와 정미의 감시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살벌하게 변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내가 정신을 차리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홍 치료사, 요즘 어르신이랑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치료도 적당히 해.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야. 우리 형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진구가 지니 씨의 어깨를 강하게 쥐며 위협하듯 으름장을 놓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당장이라도 휠체어에서 뛰어내려 놈의 목구멍을 쥐어짜버리고 싶었네요. 하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놈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빼앗긴 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와 힘이 필요했으니깐요. 마침내 김이사가 다시 면회를 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장의 서류 가방을 들고 아주 긴장된 얼굴로 내 침대 옆에 앉더군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이미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떨려서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바로 가져왔습니다. 내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려 서류를 집을 수조차 없었네요. 김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서류를 펼쳐 내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시력이 흐릿했지만 그 글자만큼은 내 가슴에 박히듯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부권 지수 99.9999% 마이너스 친자 관계 성립. 종이 위에서 춤추는 그 숫자들이 내 30년의 한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오열하였지요. 꺽꺽거리는 신음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왔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환희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정말로 내 딸이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나를 간호하던 그 착한 아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던 그 아이가 바로 내가 30년 동안 꿈속에서도 잊지 못했던 나의 유나였던 것이죠.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동생분들이 밖에서 CCTV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김이사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경고에 나는 간신히 울음을 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가슴 안쪽 주머니에 꼭 품었네요. 이 종이 한 장이 내 지난 30년의 고통을 씻어주는 면죄부이자 저 악마들을 심판할 유일한 칼날이었으니깐요. 하지만 김이사가 이어서 전한 소식은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30년 전 사건을 김이사가 다시 조사해보니 그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가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람은 진구 대표였습니다. 백화점 뒷문 CCTV 기록은 이미 사라졌지만
당시 보안 요원이었던 사람 중 한 명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진구 대표가 우는 아가씨의 손을 억지로 끌고 비상구 쪽으로 가는 걸 분명히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가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친동생이 내 하나뿐인 조카를 길가에 내다 버렸다니. 형의 재산을 탐내어 그 어린 것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니.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 나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 밖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네요. 분노로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갈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밖에서 소란을 듣고 진구와 정미가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내 다리를 붙잡고 걱정하는 척 가식적인 연기를 하는 진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내 딸의 손을 놓고 비정하게 돌아서던 그 악마의 눈빛이 이제야 비로소 내 눈에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진구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란 말이냐? 나는 눈을 부라리며 놈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놈은 당황한 듯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치료사를 불렀지요. 이 노인네가 갑자기 왜 이래? 상태가 더 나빠진 거 아냐? 홍 치료사, 빨리 와서 진정제 좀 놔. 아주 푹 잠들게 하라고. 진희 씨가 달려와 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나는 비로소 진정할 수 있었네요. 그녀의 심장 박동이 내 뺨에 전해질 때마다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오직 우리 부녀만이 공유할 수 있는 영혼의 소리로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이제 다 알아버렸다. 내가 겪은 그 모진 세월. 이 아빠가 다 갚아줄게.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 딸아. 진희 씨의 몸이 굳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녀는 내 눈빛에서 무언가 거대한 진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게 누워만 있는 식물인간이 아니었거든요. 내 딸을 버리고 내 인생을 박살낸 저 악마들을 처단하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죠. 나는 진희 씨의 손을 부서질 듯 꼭 쥐며 속으로 수만 번 다짐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저놈들이 지은 죄 피눈물로 갚게 해줄 거다. 아빠가 간다. 그렇게 나는 99.9%라는 확신을 심장에 문신처럼 새기고 침묵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놈들이 주입하는 그 독한 약물을 견뎌내는 일이었습니다. 무기력증을 유발하고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 약이 혈관을 타고 들어올 때면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입안에 숨겼던 알약을 뱉어내고 진희 씨가 몰래 넣어준 해독 주스를 마시며 나는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마비된 손가락을 까닥거리는 연습을 하였지요. 오빠 어차피 말도 못 알아듣는데 구태여 좋은 약 쓸 거 뭐 있어? 그냥 잠이나 푹 자게 해줘. 그게 오빠한테도 편하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 여동생 정미의 그 가시돋친 목소리가 병실 안을 유령처럼 떠돌던 어느 날 밤이었네요. 그녀는 내 침대 옆에 놓인 꽃병의 꽃이 시들었다며 짜증을 내면서도 내 손등에 꽂힌 링거줄을 거칠게 건드렸어요. 마치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치우려는 듯한 그 손길에 내 영혼은 피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끝까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네요. 놈들이 방심할수록 나의 반격은 더 날카로워질 테니까요. 정미가 나가고 잠시 후 남동생 진구가 다가와 내 뺨을 툭툭 쳤습니다. 그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내 귓가에 속삭이는데 그 숨결이 어찌나 역겨운지 구역질이 날 뻔하였거든요. 형님, 이제껏 충분히 누렸잖아. 흑수저 목수에서 시작해 3천억 제국을 일구었으니 그만하면 호상이지. 이제 그 무거운 짐은 이 아우한테 맡기고 편히 쉬어. 유나? 그의 이름은 이제 영원히 잊어버려. 형님 옆엔 이제 아무도 없어. 오직 고독한 죽음만이 형님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알았어? 놈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시커먼 불길이 이는 것 같았네요. 30년 전 내 어린 딸의 손을 놓고 백화점 뒷골목으로 사라졌을 그 야비한 얼굴. 나는 속으로 수만 번 놈의 목을 죄는 상상을 하며 근육을 수축시켰습니다.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내 딸에게 준 그 시린 추위와 외로움을 내가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까. 나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발톱을 갈고 있었네요. 이윽고 지니 씨가 들어왔습니다. 놈들은 그녀를 그저 돈 없는 고아 출신 간병인으로만 여기며 개처럼 무시했지만 그녀는 내게 구원이자 유일한 빛이었거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내 눈동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형형한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지니 씨는 내 눈빛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르신, 눈빛이 정말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지니 씨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굳게 닫혔던 입술을 뗐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쇳소리가 섞인 거친 숨이 터져 나왔네요. 아주 어렵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 희, 아. 그녀는 화들짝 놀라 내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김이사의 유전자 검사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평생 가장 무거운 종이었고 가장 뜨거운 진실이었네요. 이거 한번 보게. 내 인생의 진실을 읽어보렴. 지니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좌우로 격하게 흔들리더군요. 친자관계 성립 99.9999%라는 숫자들이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무너지듯 내 침대 곁에 주저앉았네요. 어르신, 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제가 그 아이인가요? 버려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이토록 찾고 계셨던 건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말이어요. 유나야. 내 딸 유나야. 아빠가 미안해. 너를 그 차가운 곳에 혼자 두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 말 한마디가 방아쇠가 된 듯 했습니다. 지니 씨, 아니 내 딸 유나는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하지만 전신을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네요. 30년 동안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온 그녀의 서러움이 내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아빠,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저는 제가 나쁜 아이라서 엄마가 제 손을 놓은 줄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버린 줄 알고 평생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아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눈물도 그녀의 어깨를 적셨고요. 지난 세월, 저 악마 같은 동생들이 짓밟아 놓은 우리 부녀의 인생이 그 눈물 속에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릴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나는 더 강해지고 있었네요. 이제 내게는 지켜야 할 딸이 있고 되찾아야 할 제국이 생겼으니깐요.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창밖의 어둠을 쏘아보았습니다. 저 어둠 너머에서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승전고를 울리고 있을 동생들을 향해 나는 침묵의 칼날을 높이 치켜들었네요. 유나야, 울지 마라. 이제 아빠가 다 왔다. 저놈들이 너에게 준 고통, 아빠가 수만 배로 갚아줄 거다. 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딸 김유나로 돌아가는 거야. 아빠를 믿으렴. 나는 그렇게 긴 밤을 유나의 손을 잡은 채 지새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딸의 온기. 그것은 그 어떤 약보다 강한 치유력을 발휘하더라고요. 마비되었던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고 굳어있던 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고 사자가 포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네요. 실버타운의 정문을 나서는 새벽 공기는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내 가슴은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네요. 3년 만에 벗어던진 환자복 대신 김이사가 몰래 준비해온 이태리제 최고급 수트를 입었고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비록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수천 명의 인부를 호령하던 건설 현장의 김정태 회장 그대로였거든요. 회장님,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구 대표가 회장님의 해임안과 본인의 회장 취임안을 통과시키려 할 겁니다. 이미 이 사진의 절반 이상을 돈과 협박으로 포섭해둔 상태라고 하더군요. 김 이사가 차 문을 열며 낮게 보고했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뒷좌석에 꼿꼿이 앉아 소매 끝을 매만졌습니다. 마비되었던 다리는 유나의 헌신적인 간호와 나의 처절한 의지로 기적처럼 힘이 들어가고 있었네요.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조차 오늘만큼은 승리의 전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김 이사, 매수된 이사들 명단. 그리고 그들이 진구한테 받은 뇌물 장부 다 준비됐나? 네, 회장님.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조사관들도 대기 중입니다. 회장님께서 신호만 주시면 바로 진입할 겁니다. 좋아. 쥐새끼들이 가장 기세등등하게 잔치를 벌일 때 그때가 바로 쥐덫을 놓을 시간이지. 출발해.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경악하며 길을 비키더군요. 정신이 나갔다. 곧 죽을 거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회장이 서슬퍼런 눈빛을 하며 당당히 걸어 들어왔으니 오죽했겠어요? 내 곁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유나가 내 팔을 부축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비천한 간병인이 아니었네요. 건설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내 자부심인 김유나로서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대회의실 문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진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기세등등하게 이사들을 압박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사 여러분. 이제 형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회장을 대신해 제가 이 회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죠. 나는 그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을 지팡이로 쾅 하고 밀쳐 열었습니다. 거대한 소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회의장 안에 100여 명의 눈동자가 일제히 나를 향했네요. 그들의 숨소리가 한꺼번에 멈추는 것을 나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단상 위에서 의기양양하게 손을 들고 있던 진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진구야, 내가 정말 죽은 줄 알았느냐? 내 입에서 터져나온 묵직한 목소리가 대리석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사자의 포효가 시작된 것이죠. 진구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주저앉았고 옆에 있던 정민은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네요. 형님,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냐고? 내가 맨손으로 벽돌 날라 세운 내 성이다. 내 놈이 감히 어디라고 내 자리를 탐내. 나는 지팡이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며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매수되었던 이사들은 내 눈빛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나는 김 이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나의 해임안이 아니라 이 회사의 암덩어리들을 도려내는 수술실이 될 것입니다. 김 이사, 자료 띄워. 대형 스크린에는 진구와 정미가 지난 3년간 빼돌린 수백억 원의 비자금 내역,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기록, 그리고 이사들에게 뿌린 뇌물 장부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진구는 실성한 듯 소리를 질렀네요.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서류라고. 저 늙은이가 미쳐서 헛것을 보여주는 거야. 조작이라고? 그럼 이건 어떠냐? 화면이 바뀌며 30년 전 백화점 뒷문에 흐릿한 CCTV 복원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진구가 5살 유나의 손을 강제로 끌고 어두운 비상구 쪽으로 사라지는 장면이었죠. 아이가 울며 매달리는데도 매몰차게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던 그 짐승 같은 모습이 회의장 전체에 상영되었습니다. 진구야, 저 영상 속의 남자가 누구냐? 내가 내 딸 손을 놓고 도망치던 저 골목길.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지옥이었다. 그런데 너는 형의 재산을 탐내어 조카를 길가에 버리고도 잠이 오더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추악한 범죄 앞에 매수되었던 이사들조차 진구에게 등을 돌리며 야유를 보내더라고요. 나는 내 옆에 선 유나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서 있는 홍진희 씨가 바로 30년 전 실종된 내 딸 김유나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친자로 확인되었다. 오늘 이 시간부로 김진구 대표와 김정미 전무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유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경호원들, 당장 저 쓰레기들을 치워라.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관들과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진구와 정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진구는 끝까지 내 이름을 부르며 발악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네요. 3천억의 재산보다 내 딸의 빼앗긴 30년을 되찾아준 이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성과였으니까요. 유나는 내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회의장을 가득 채운 이사들을 압도적인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내 딸 김유나가 이끌어갈 것이다. 이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도 좋다. 회의장은 죽은 듯 고요해졌고 이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의 귀환은 그렇게 처절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어졌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이더라고요. 30년을 돌아온 내 딸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저 악마들이 죗값을 치르는 걸 보니 이제야 맺혔던 한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네요. 내 제국은 이제 다시 내 딸의 손으로 이어질 것이고 나는 그 옆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가 될 것입니다. 나는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야, 이제 아무 걱정 마라. 아빠가 내 곁에 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한 화려한 전쟁의 첫 승리를 거두었답니다. 이사회장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네요. 방금 전까지 고함을 지르며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던 남동생 진구의 잔상이 공중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떠다니고 있었고요. 나는 단상 위에 서서 내 곁을 지키고 있는 딸 유나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이 작고 따뜻한 손. 이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가 그 눅눅한 실버타운에서 얼마나 모진 세월을 견뎌왔는지 생각하니 목끝이 다시 뜨거워지더라고요. 오빠, 정말 로망났어? 저 근본도 없는 고아 기집애가 무슨 유나야. 점 하나 똑같다고 딸이라고 우기면 다 딸이 되는 거야? 이 사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저 기집애가 오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서 연극을 하는 거라고요. 아직 회의장에 남아있던 여동생 정미가 실성한 듯 웃어젖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실크 원피스와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이는데 그게 꼭 독사의 눈등처럼 사악해 보이더군요. 평소에는 우아한 척 교양을 떨던 정미였지만 자신의 탐욕이 일구어낸 모래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본성이 여과 없이 터져나오고 있었네요. 나는 그 추악한 모습을 차분히 내려다보며 은졸였습니다. 정미야, 너는 끝까지 내 죄를 모르는구나. 근본이 없다고? 이 아이는 내 피와 살이고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내 올케 언니가 목숨보다 아끼던 조카다. 내가 감히 그 아이를 욕보여? 내가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리석으로 된 회의장 구석구석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지요. 나는 김 이사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형 스크린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30년 전 진구가 5살 유나를 데리고 백화점 뒷문을 빠져나가는 CCTV 복원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되었습니다. 아주 느린 화면으로 아이가 삼촌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처롭게 매달리는 모습이 나오자 회의장에 있던 이사들도 탄식을 내뱉으며 정미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내 곁에 조용히 서 있던 진이, 아니, 내 딸 유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맑았네요. 그녀는 정미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 고모. 아니, 정미 전무님. 당신은 제가 고아원 앞에 버려질 때 제 손을 뿌리치며 너는 이제 죽은 아이니까 다 잊어라라고 말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를 기억하시나요? 5살 아이가 뭘 알겠냐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날의 공포와 상처는 제 영혼에 문신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매년 겨울이 올 때마다 제 살같이 왜 그렇게 시리고 아팠는지, 왜 혼자 있는 화장실이 그토록 무서웠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유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리자 정미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사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아주 차분하지만
강단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이름이 무엇인지, 저를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길가에 핀 잡초처럼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은 줄 알고,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인 줄 알고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았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를 버린 건 부모님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가 제 곁에 계셨다는 것도요. 저는 오늘부로 제 진짜 이름 김유나를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김정태 회장님의 곁에서 이 회사가 다시는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낼 것입니다. 유나의 선언이 끝나자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진구와 정미의 횡포에 질려있던 중역들도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부녀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요. 나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유나의 손을 내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유나야, 고맙다.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속으로 수만 번을 외치며 나는 이사들을 향해 마지막 선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로 김유나 씨를 회장 대리인이자 그룹의 경영권 승계자로 공식 임명합니다. 또한 김진구와 김정미에 대해서는 법무팀을 동원해 공소시효가 남은 모든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그들이 빼돌린 단돈 1원까지 모두 회수하여 사회에 환원할 것이니 이사진은 내 뜻을 적극 따르도록 하세요. 이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내 서슬 퍼런 명령에 이사들은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네요. 정민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내 돈, 내 지분 하고 악을 썼지만 그 추악한 소리는 닫히는 육중한 문틈 사이로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고요해졌고 창밖으로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쳐들더라고요. 나는 유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30년의 세월, 그 모진 풍파를 견디고 내 품으로 돌아온 아이의 온기가 너무나 생경하고도 감격스러웠네요. 아빠 하고 나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에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사회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30년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축복의 눈물이었으니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돈이 3천억이면 뭐하고 건물이 수십 채면 뭐하겠어요. 내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수 없고 내 식구와 밥 한 끼 편히 먹을 수 없다면 그건 그저 화려한 무덤일 뿐이었거든요. 나는 이제야 그 무덤을 깨고 나와 진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빼앗긴 이름을 되찾은 내 딸 유나와 함께 이제는 정말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어보려 합니다. 동생들이 이사회에서 쫓겨난 후 회사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평온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구와 정민은 쉽게 포기할 인간들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사채업자들까지 동원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려 했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끝까지 내 발목을 잡으려 발악을 하더라고요. 형님, 나만 죽을 것 같아? 형님이 세운 이 회사, 내가 가루로 만들어줄게.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진구가 구치소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눈을 부라리며 내뱉던 그 독설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네요. 하지만 나는 그저 허허롭게 웃어주었지요. 이미 그들의 차명 계좌는 깡그리 동결되었고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갔던 주식들도 김 이사가 사전에 모두 회수해둔 상태였거든요. 놈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성은 기반부터 썩어 있었기에 진실이라는 바람 한 번에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했으니깐요. 더욱 추악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진구와 정미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를 탓하며 폭로전을 시작한 것이죠. 형님, 사실 유나를 버리자고 아이디어를 낸 건 정미예요. 오빠 재산 다 우리 거 된다면서 저를 꼬드겼다고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가 먼저 실행했잖아. 자기가 직접 아이 손 놓고 도망쳐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당신이 인간이야? 형님, 저 오빠가 다 한 거예요. 조사실의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30년 전 유괴 및 방치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나자 전국적인 공분이 일어났고요.
놈들은 도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를 원망하며 악을 썼다고 하더군요. 수갑을 찬 채 압송되는 진구의 초라한 뒷모습을 뉴스에서 보았을 때 나는 비로소 6년 전 가슴에 한을 품고 떠난 아내를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유나의 손을 잡고 아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는데 사진 속 아내의 웃음이 오늘따라 유독 화사하고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여보, 나왔어. 우리 유나 데리고 왔어.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우리 딸. 여기 이렇게 예쁘고 훌륭하게 잘 자라서 돌아왔어.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요.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요. 내 곁에 선 유나가 엄마의 영정 사진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그래도 아빠가 저 찾아줬어요. 이제 다시는 엄마 아빠 손 놓지 않을게요.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다시는 안 헤어지고 행복하게 살게요. 유나의 가냘픈 음성이 조용한 납골당 안을 따뜻하게 감싸 안더군요. 그 순간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유나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이라도 하듯 잘 왔다. 내 딸아하고 속삭이며 우리를 안아주는 것만 같았네요. 3천억의 돈보다 더 값진 평생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지요. 배신의 대가로 동생들은 차가운 감방으로 향했지만 우리 부녀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회사를 정리하며 나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며 쌓아 올린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말이어요. 진구와 정민은 그 모래성을 지키기 위해 천륜까지 져버렸지만 결국 남은 건 수의 한벌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거든요. 아빠, 이제 그만 쉬세요. 남은 회사 일들은 제가 김 이사님과 함께 잘 해낼게요. 아빠는 이제 제 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유나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내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더라고요. 30년 만에 되찾은 평화. 놈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그들이 받은 벌은 가볍겠지만 나는 더 이상 미움과 복수에 내 남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랑만 하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걸 깨달았으니깐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눈이 멀고 귀가 막힌다고 하잖아요. 내 동생들도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 법이더라고요. 나는 창밖으로 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이제는 어둠 속에 갇힌 동생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하였습니다. 죗값을 다 치르고 나면 부디 사람의 마음을 되찾기를 말이어요. 우리는 그렇게 무너진 모래성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세월은 유나와 함께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내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기쁘게 웃고 있을 거라 믿으며 나는 딸의 손을 꼭 쥐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이 변하였네요. 회사를 호령하던 김정태 회장은 이제 사라졌지만 대신 제 곁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나는 오늘 회장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는 은퇴식을 마쳤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우리 집 앞마당에서 가족들과 소박하게 치렀지요. 내 평생 남의 집만 지어주느라 정작 내 마음 쉴 곳 하나 없었는데 이제야 진짜 내 집을 찾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빠, 정말 시원섭섭하지 않으세요? 평생을 일군 회사인데. 유나가 따뜻한 찻잔을 내 손에 쥐어주며 묻더군요. 나는 허허롭게 웃으며 딸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사실 섭섭한 마음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훨씬 컸거든요. 나는 은퇴와 동시에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유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유나처럼 사고로 부모를 잃었거나 보호받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지요. 놈들이 탐냈던 그 돈이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이니깐요. 유나야, 아빠는 이제 3천억 회장이 아니라 그냥 내 아빠로 사는 게 100배는 더 좋다. 돈이라는 게 말이다. 있을 때는 성벽처럼 든든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과도 같은 것이었거든.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너와 우리 손녀딸. 이건 그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성이란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 안쪽에서 앙증맞은 발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것 보세요. 제가 할아버지 얼굴 그렸어요. 유나를 쏙 빼닮은 7살 난 손녀딸 서연이가 도화지를 들고 달려와 내 품에 안겼네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달콤한지 세상 모든 근심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아이가 그려준 내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허허, 우리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아주 멋쟁이로 그려줬구나. 그런데 여기 귀 밑에 이건 뭐니? 그건 할아버지랑 엄마랑 저랑 똑같이 있는 빨간 단추예요. 하늘나라 할머니가 우리 헷갈리지 말라고 찍어준 거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나는 그만 목이 메고 말았네요. 유나의 귀 밑에 있던 그 붉은 점, 그리고 손녀딸의 귀 밑에도 선명하게 박힌 그 작은 점. 그것은 우리 가문의 핏줄을 이어주는 징표이자 잃어버린 30년을 보상해주는 신의 선물이었으니깐요.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보드라운 아이의 살결에서 비누 향이 나는데 그 냄새가 30년 전 백화점에서 놓쳤던 유나의 냄새와 너무나 똑같아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실버타운의 독방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비참했던 노인은 이제 간데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지팡이 하나만 짚고도 정원을 유유히 거닐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고요. 무엇보다 내 마음의 마비가 풀린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네요. 진구와 정미, 그 배은망덕했던 동생들은 지금 차가운 감방에서 자신들이 지은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면회를 가볼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 그저 그들을 위해 기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미움도 욕심도 다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오후가 되자 유나가 정원에 티테이블을 차렸습니다. 볕이 잘 드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김이사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였네요. 아, 이제는 김이사가 아니라 김 대표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는 내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회장님, 재단에서 지원받은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따뜻한 옷이랑 공부방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김 대표가 건네준 편지들을 읽어내려가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마음을 훈훈하게 적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빌딩 수십 채를 올렸을 때보다 이 작은 편지 한 통이 주는 행복이 훨씬 더 컸으니깐요. 사람이 말이야 평생 남의 집 지어주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지도록 살았는데 끝은 결국 이 따뜻한 사랑이었구먼.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먼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도 지금 내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겠지요? 여보, 나 잘했지? 우리 유나 이렇게 잘 키워냈고 이제 세상의 다른 유나들도 돕고 있어. 나중에 당신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갈게. 나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유나가 저녁 식사가 다 되었다며 나를 부르더군요. 아빠, 얼른 들어오세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보리굴비랑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놨어요.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 집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고 행복한지 모르겠네요. 거실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참으로 따스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잃어버린 30년. 그 세월은 참으로 아프고 시렸지만 결국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신가요? 혹은 소중한 사람과 오해가 쌓여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가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사랑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 속에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온기가 숨어 있거든요. 저 김정태가 산증인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린 건 수천억 재산이 아니라 딸아이의 귀 밑에 있던 작은 점 하나와 따뜻한 손길이었으니깐요. 나는 이제 거실 소파에 앉아 손녀딸의 재롱을 보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창밖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는 밤이네요. 그래,
사람이 말이야, 평생 남의 집 지으며 살았는데, 결국 제일 튼튼한 집은 내 식구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음의 집이었구먼. 나는 딸 유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더 이상 배신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드디어 도착한 우리 부녀의 종착역. 이곳은 참으로 평화롭고 따뜻하답니다. 유나야,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김정태 씨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평생 남의 집만 지어주며 거친 손마디로 대형 건설사를 일구었던 한 남자가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날에 비로소 찾아낸 진짜 행복한 집은 결국 가족의 품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저도 오늘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가슴 한편이 어찌나 먹먹하던지 말이어요.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가장 소중한 천륜조차 저버리게 되지만 진실과 사랑은 그 어떤 높은 성벽보다 더 단단하고 위대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거든요. 3천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보다 딸 유나의 귀 밑에 박힌 작은 점 하나를 알아본 그 아버지의 눈길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시련이 결코 끝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김정태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김정태 씨와 유나의 기적 같은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인연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인생의 겨울이 아무리 시리고 춥다 해도 결국 봄은 오게 마련이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김정태 씨가 맞이한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기적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